인어 이야기의 시작은 어우야담으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우야담 속 인어 이야기가 한국의 인어 이야기들 중 가장 유명하거든요.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요. 이야기의 배경은 강원도,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흡곡현입니다. 이 마을에는 김담령이라는 사람이 원님으로 부임해 있었는데요. 날이 조금씩 풀려가는 봄날, 원님 담령은 봄놀이를 하다가 바닷가에 사는 한 어부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잠자리를 마련해준 어부와 이야기하던 담령은 그에게 오늘 무슨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는데요. 어부가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네요. 자기가 고기잡이를 나가서 무려 인어를, 그것도 6마리씩이나 잡았대요. 그 중에 2마리는 창에 찔려서 죽어버렸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4마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인어? 그 생소한 이름에 담령은 어부가 잡았다는 인어를 구경하러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인어를 본 첫인상은 어땠냐고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들은 사람과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인어들은 4살 정도 되는 아이만한 크기였는데 모두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오똑하게 솟아있는 콧대 때문에 더 아름다워 보였죠. 콧대 어디 갔냐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뒷바퀴가 뚜렷하고 노란 수염이 나 있으며 검은 머리칼이 자라 이마를 덮고 있는 모습. 담령이 이들을 관찰하는 동안 반짝거리는 인어들의 노란 눈동자도 계속해서 담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들의 몸에는 형형색색의 무늬도 있네요. 어떤 부분은 옅은 붉은색, 어떤 부분은 새하얀색, 또 등에는 희미한 검은색 무늬까지. 아무리 보아도 사람과 다름없지 않은가. 김담령이 인어 한 마리를 자기 무릎에 앉혀보았을 때의 감상은 바로 이것. 조금 다르게 생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손가락과 발가락도 다 있고 성기도 사람이랑 똑같고 담령이 뚫어져라 관찰을 하든 자기를 들어올려 무릎에 앉히든 인어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서는 흰색 눈물만이 하염없이 흘렀죠. 불쌍하게도 어부에게 잡혀버린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닮은 이 존재. 인어를 바라보며 담령은 이들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딱히 내키지 않았죠. 아니, 인어 기름이 얼마나 좋은데요. 오래 묵으면 냄새나는 고래기름보다 몇 배는 더 좋은 건데. 하지만 김담령은 단호했고 결국 어부에게서 인어를 빼앗아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담령이 인어들을 하나씩 바다로 돌려보내주니 이들은 마치 거북이처럼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인어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담령의 곁에서 어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어 중에 커다란 것들은 크기가 사람만한데 저 인어들은 아주 작은 새끼일 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데 하는 기시감이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2016년 방영된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담령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인어청이 오랜 세월 후 육지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일들을 다루는 드라마였죠. 어우야담에는 이것 말고도 인어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물이 등장했다면 이번 이야기는 정반대예요. 이번에는 전라남도 영광으로 갑니다. 영광의 넓은 벌판에는 둘레가 몇 리에 달할 만큼 넓고 깊이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장마철만 되면 물이 불어나 바다와 연결되었다고 해요. 장마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지면 다시 연못이 되지만 바다에서 들어온 물고기들은 그대로.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항상 이 연못에서 그물을 던져 바닷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한편 이곳의 태수 김외천, 그는 물고기가 가득한 이 연못에서 연출하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못에 사는 모든 고기들을 한 번에 잡는 장관이었죠. 이렇게 넓은 연못에 있는 고기들을 한 번에 잡는 게 가능하긴 하냐고요.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쓴맛이 나는 나무 열매. 이 열매의 즙을 상류에 떨어뜨리면 물이 내려오면서 하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죽어 물 위로 떠오르거든요. 만약 이 열매를 아주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즙을 짜 연못에 붓는다면 연못 속 물고기들이 순식간에 죽겠죠. 외천은 이 작전을 즉시 시작하기로 결정, 온고을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관아에 소장을 바치러 오는 모든 백성들은 무조건 쓴맛 나는 나무 열매를 바치거라. 조선시대는 소송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백성들이 올 때마다 모두 나무 열매를 바치니 관아에는 몇 달 지나지 않아 나무 열매가 아주 많이 쌓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네요. 꽃이 피는 어느 봄날,
태수는 연못가에 장막을 치고 셀 수 없이 많은 손님을 청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장관을 연출하는 일뿐. 그는 쓴 즙을 만들기 위해 마을 어부들을 시켜 열매를 상류에서 비비게 합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모인 이들 중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이들도 있었죠. 하늘이 내린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합니다. 그물이나 낚시로 잡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 일이지 물고기를 모두 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벌였을 리가 없죠. 김회천은 이들의 말을 한 귀로 흘리고 쓴 열매의 즙을 몽땅 연못에 부었습니다. 즙이 물에 퍼지며 연못의 색은 서서히 변했고 잠시 후 여러 생물들의 알과 작은 물고기들, 한자 정도 되는 물고기의 사체가 차례로 떠오르더니 곧 한 길이나 되는 물고기, 수레만한 물고기, 아마만한 물고기들마저 죽어 물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의 설계자 김외천이 의기양양해하던 그때 수면 위로 한 존재가 떠오릅니다. 눈처럼 흰 피부, 풀어헤쳐진 긴 머리, 사람만한 그 사체는 누가 보아도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체가 떠오름과 동시에 화창했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강한 바람과 번개가 치며 폭우가 내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벌하려는 듯 요란하고 무서운 비바람은 수십 일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인지 아니면 연못 속 생명들의 저주인지 김회천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비참한 법입니다. 그의 마지막 길, 장례를 치르기 위해 고향 영남으로 시체를 옮기는 그 순간마저도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그의 시체가 담긴 관을 옮기던 이들은 거센 비바람을 만납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길 위에서 김회천의 시체를 운반하던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악천후를 이겨내고 겨우겨우 고향에 도착한 이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시체가 든 관이 지나치게 가벼운 느낌? 놀란 그의 아버지가 관을 열어보니 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말이죠. 으스스하죠. 이 이야기에서는 죽어서 떠오른 존재가 인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물속에서 사는 존재고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인어였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어우야담 속 인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제 조선 후기로 갑니다. 첫 번째로 할 이야기는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백운필 속 인어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 책에 서호라는 지역에 살았을 때 만난 남씨 노인의 경험담을 옮겨 놓았습니다. 배를 타고 큰 물로 내려가는 길, 남씨는 물 위에 우뚝 서 있는 한 물체를 보았습니다. 배와 고작 10걸음 남짓 떨어져 있던 물체의 정체는 12살 혹은 1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아이. 허리 아래는 물속에 잠겨 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손을 모으고 있는 상반신만은 뚜렷이 보였는데요. 풀어헤쳐진 머리카락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어깨는 희고 깨끗했습니다. 남씨는 귀신이나 괴물 같은 괴이한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저 시체가 거센 풍랑에 못 이겨 세워진 것인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곁에 있던 뱃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이들은 남씨의 시선을 따라 여자아이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아무 말 마시오. 멋대로 입을 놀렸다간 큰 화를 입을 테니. 저기 보이는 저게 대체 뭐길래 입도 뻥긋할 수 없다는 걸까요? 남씨가 어리둥절해하든 말든 선원들은 여자아이를 향해 마구 쌀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정체모를 주문을 외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여자아이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올리기도 했죠. 선원들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배는 서서히 여자아이에게 가까워졌고 배와 아이가 곧 닿을 듯 가까워지자 여자아이는 움츠러들며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일단락되었나 했는데 저 멀리서 아까 그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손을 모으고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 그대로 말이죠. 방금 전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아까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정도? 마침 남씨가 탄 배도 아까는 서쪽을 바라봤다가 지금 막 방향을 동쪽으로 틀었거든요. 혹시 저 여자아이가 사람들을 등지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요? 사람처럼 생긴 물고기를 교인이라 한다던데 그때 그게 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노인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백운필에는 이것 말고도 인어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황해도로 여행을 떠난 한 나그네, 머물 곳을 찾던 중 놀라운 광경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한 빈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웬 아름다운 여인이랑 어린아이 6이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기에 이 나그네는 이들이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접을 했대요. 처음 만난 사람이 옷만 벗고 있다고 그러는 게 가능하냐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흰 피부가 너무 예뻐 보이기도 하고 행동이 마치 수줍어하는 듯 하면서도 싫은 기색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 일이 마무리된 후 집주인이 들에서 돌아와 나그네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 중 하나를 들어 삶으려고 해요. 나그네는 당연히 화들짝 놀라서 아니 지금 사람 삶으려고 하는 거냐 외쳤는데 집주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들이 모두 물고기라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게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였다. 그런데 너무 사람 같잖아요. 저게 어떻게 사람이 아닙니까? 나그네는 주인에게 이들을 바다에 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인이 이를 허락해 주었기에 그는 바로 바다로 달려가 여인과 아이들을 놓아주었죠. 물에 놓아주니 여인과 아이들은 떠나지 않고 3번씩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나그네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나그네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임을 아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도 한마디 못 나눠본 상대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한데 적어도 인어들이 인간과 교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알게 되었네요. 사실 인어들이 인간과 교접이 가능한 존재라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우야담에서 유몽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옛날 책을 읽었는데 말이야. 인어는 암컷과 수컷이 사람이랑 똑같아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인어를 잡아 교합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이상하긴 해도 이 일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 이번에는 조희룡의 화구 암남묵 속 인어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한 어부. 날씨도 참 좋고 물고기도 이만하면 꽤 잡았네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즐거운 저녁을 보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이 투망 하나만 건지면 오늘 작업은 끝. 한번 건져볼까요? 그런데 투망과 함께 건져 올려진 건 무려 사람, 그것도 부인이었습니다. 왜 여인이 아니라 부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이 등에 아이까지 업고 있었거든요. 희고 윤기가 도는 통통한 몸, 부드러워 보이는 풀어헤쳐진 머리칼, 그리고 반짝거리는 눈동자까지. 엄청 아름답긴 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부는 깜짝 놀라 투망해서 아이와 부인을 풀어주었고 이들을 물속으로 돌려보냅니다. 물속에 빠진 부인은 곧바로 얼굴을 물 밖으로 드러내더니 수십 보 정도 가다가 금세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인어에게도 성별이 존재한다는 건 앞에서 대충 들었는데 이번 이야기를 보면 인어들 중에는 아이가 있는 부인 인어들도 있는 것 같죠. 게다가 사람처럼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기도 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해동 역사 속 인어 이야기입니다. 앞의 이야기들이 모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고려시대에 등장한 인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송나라의 대제인 사도라는 사람이 겪은 일입니다. 당시 사도는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요. 배를 타고 고려로 가던 중 저녁이 되어 한 섬에서 정박해 쉬기로 합니다. 그렇게 눈에 들어온 한 섬에 배를 댔는데 모래밭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양어깨가 드러나는 붉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 틀에 머리를 하긴 했는데 조금 흐트러져 있군요. 여기까지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긴 해도 기이한 광경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부인의 팔에는 무언가 붉은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생선 지느러미 같이 생겼네요. 여인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사도는 뱃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이 놀랄지 모르니 상아떼를 물 밖으로 빼지 말고 움직이도록 해라. 사도의 배려를 알아차렸기 때문일까요? 모래밭에 있던 여인은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몸을 돌려 사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절을 하고 잠시 춤을 추는 것 같은 몸짓을 하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죠. 마치 자신을 배려해 주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네요. 소인은 바다에 살고 있지만 저게 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인어라네. 물에 살지만 인간을 닮았지. 사람과 교접도 할 수 있다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인어와 교접한 사람을 이미 봐서 사도의 저 마지막 말이 그렇게 놀랍진 않네요.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에 전해져 내려온 인어 이야기는 마무리. 이제는 좀 더 현대로 가볼까요? 이건 인천 장봉도에 있는 인어상입니다. 이곳에는 인어에 관한 짧은 전설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봉도는 사실 우리나라 3대 어장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어민이 인어를 낚고 말았습니다. 이 인어는 우리가 잘 아는 모습, 긴 머리칼을 가진 인간의 상체와 물고기의 하체를 갖고 있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인어를 불쌍히 여겨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주었는데 이후 이들이 장봉도에서 고기를 잡는 3일 동안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고기가 잡혀서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인어가 이들의 은혜를 갚은 것이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했으니 긴 이야기도 해야겠죠. 이번에 할 이야기는 울산, 그 중에서도 울주군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의 바다에서는 여느 때처럼 어부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던진 그물 중 하나에 또 인어가 걸려들었습니다.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 하반신은 인어의 모습인 특이한 그 존재는 자신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눈물만 뚝뚝 흘렸죠. 참 불쌍하긴 한데 지난 영상에서 다 보셨듯이 인어는 기름도 쓸만하고 귀해서 잡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잡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불쌍한 마음이 대수인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부들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마음씨가 참 고운 이 어부, 인어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그를 풀어주자고 제안. 당연히 다른 어부들은 무슨 소리냐며 난리. 풀어줘라, 못 풀어준다. 계속된 실랑이는 어느덧 몸싸움이 되었고 모든 어부들은 이 착한 어부를 향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어부, 마음씨만 좋은 게 아니었나 봐요. 그는 그 자리에 있던 어부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습니다. 덤벼드는 어부들을 모조리 때려 눕힌 후에는 그물에 걸린 인어를 풀어주었고요. 마음도 좋고 체력도 좋은 어부였던 모양이에요. 한편 훈련한 인어는 빠르게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용궁. 사실 이 인어는 동해용왕의 딸, 용왕국의 공주였습니다. 용왕국의 공주라. 동해용왕님 자식분들 이력이 참 화려하시네요. 늙음하게 처음으로 얻은 딸 하나는 망난이어서 인간 세계로 퇴출되지를 않나. 다른 딸은 거북이로 변신해서 인간 세계 구경 갔다가 잡히질 않나. 이번 딸은 칠칠맞게 인어 모습 그대로 나갔다가 죽을 뻔하다니. 아무래도 자식 농사에는 소질이 없으신 것 같죠. 어쨌든 죽다 살아난 공주 아버지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운이 나빠서 그물에 걸려 죽을 뻔한 걸 웬 착한 어부 덕에 살 수 있었다고요. 그 말을 들은 동해용왕 당연히 고맙죠. 아주 큰 거북이를 보내 딸을 살린 생명의 은인을 모셔오게 합니다. 한편 다시 육지로 가보면 착한 어부는 작업을 마치고 막 무트로 돌아오는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어를 가져와 팔면 우리가 전부 부자가 됐을 텐데 어떻게 그걸 풀어줄 수가 있어? 너 같은 놈들은 맞아 죽어도 싸지. 다른 어부들에게 상황을 들어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기만을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온 마을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던 이 어부, 결국 몰매를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다행히도 어부를 찾으러 온 거북이가 막 육지에 도착했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어부를 등에 업고 용왕국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용왕국에 도착한 어부는 치료도 잘 받고 용왕도 만나고 자기가 살려준 인어가 용왕국의 공주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한동안 편안하게 용왕국에서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바닷속 용왕국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용왕국에서는 속세 사람이 살 수 없으니 이제는 다시 법도대로 저 총각을 내보내야겠구나. 아바마마, 그렇다면 저도 저 총각을 따라 속세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살려준 은인과의 연을 저버리고 싶지 않아요. 허락해 주십시오. 허나 어찌 너희를 그런 때 묻은 공간에서 살게 할 수 있겠느냐. 내 속세의 인간들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 주마. 그로부터 며칠 후 용왕은 도수를 부려 바다에 섬을 띄웠습니다. 몇 사람만 마실 수 있을 만큼 적지만 맑은 물이 흐르는 물고기의 눈을 닮은 섬. 용왕은 속세에서 살 딸과 사위를 위해 마실 물이 있는 아늑한 섬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곳에서 용왕국의 공주와 마음씨 착한 어부는 고기를 잡으며 알콩달콩 살았고요. 이상하게도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혔기에 이들은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아, 이 섬이 무슨 섬이냐고요? 숲이 있는 작고 아름다운 섬, 울주의 춘도라는 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라남도 신안의 이야기. 그 많은 섬 중에서도 도초도라는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먼 옛날 도초도에는 명시성을 가진 나이 많은 총각이 하나 살았습니다.
50살이 넘은 그는 홀로 집신을 삼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은 그와 결혼하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신을 팔고 집으로 돌아가던 명씨는 부둣가에서 웅성거리는 한 무리의 인파를 마주칩니다. 뭐 좋은 걸 잡았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구경을 하나 싶었던 명씨. 인파를 뚫고 어선으로 다가갔는데요. 그곳에는 역시 인어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어의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은 신이 나서 대주인에게 열냥을 주고 인어를 사 회쳐 먹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인어는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꽁꽁 묶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요. 근데 명씨가 돈은 없어도 인정한 많은 사람이거든요. 인어가 너무나도 안쓰러웠던 명씨는 수중에 있던 돈을 몽땅 올인해 인어를 사겠다 나섰습니다. 인어를 먹으려는 사람들이 제안한 10냥보다 5냥이나 많은 15냥의 말이에요. 그렇게 전 재산을 털어 산 인어를 얻고 집으로 돌아온 명씨는 며칠간 집에서 인어를 돌보다가 바다로 가 인어를 놓아주었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에서 풀려난 인어들은 고마워하는 듯한 몸짓이라도 보였잖아요. 하지만 이 인어는 뒤를 돌아보지도 명씨를 용왕국으로 데려가지도 않고 빠르게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여느 때처럼 바다를 거닐던 명씨는 5년 전에 풀어줬던 인어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명씨에게 나타난 인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안은 상태였거든요. 조용히 아기를 명씨에게 내미는 인어.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명씨는 알 수 있었죠. 인어가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기르라고 한다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노파 명씨에게는 아들이 생겼고 이렇게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이라면 좋았겠지만 이들에게도 시련은 닥쳐왔습니다. 사실 명씨는 아주 가난하긴 했어도 가문에 선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명씨의 여러 조상님들이 묻혀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힘께나 쓴다 하는 이들이 몰려와 선산에 자기들의 조상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씨네 조상님 묘 바로 위에. 하지만 명씨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요. 마음은 갑갑하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명씨는 이들이 하는 짓을 구경만 하다가 집에 돌아와 끙끙 앓아야만 했습니다. 놀란 아들이 무슨 짓이냐 물어도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들은 몰라도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아들의 집요한 질문에 못 이긴 명씨, 결국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듣고도 아들은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해결하시지 못한다면 제가 해결해보죠.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서 해결하고 올게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이는 그렇게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치고 소까지 잡으며 대놓고 장례를 치르는 이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죠. 이 가문 문장이 누구요? 물론 효과는 전혀 없었지만요. 하지만 아이는 전혀 기죽지 않고 너희는 대체 얼마나 대단한 인간이기에 남의 조상님 묘에다가 사람을 묻느냐 따졌습니다. 그래봤자 아이는 아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아이를 쫓아버리려고만 했죠. 그러던 그때 아이는 우뚝 서서는 조용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먼 곳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천막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날아다니며 주변은 난장판이 되었죠. 권력 있고 돈만 있으면 남의 조상님 묘에 사람을 묻을 수 있는 게냐? 생각지도 못한 일에 당황한 사람들은 헐레벌떡 도망갔고 그렇게 아이는 선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산에 묻힌 조상님들의 덕분인지 아니면 아이의 신통한 능력 덕분인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아이는 과거에 합격했고 승정원의 도승지 자리에까지 올라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의 귀덕 앞바다에는 전설의 인어가 살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인어가 사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인어는 밤이 되면 마을 앞에 그러니까 물속에 잠긴 바위 위에 올라 쉬었고 낮이 되면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바닷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아침 일찍 혹은 밤 늦게 바다를 찾은 마을 사람들이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앞의 이야기처럼 인어를 잡아서 돈을 벌려고 했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어를 잡으려 하지도 구경하려 하지도 않았대요. 인어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만약에 보게 되더라도 못 본 척, 안 본 척하며 인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왔다네요. 참 말만 들어도 인류애가 상승하는 마을인데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던 인어가 자기보다 훨씬 큰 물고기들의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입게 되었거든요. 가까스로 근처에 물속에 잠긴 바위 위로 몸을 피했지만 상처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이대로 있다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때 인어에게 생각난 건 마을의 용천수. 그곳에서 상처를 씻으며 치유하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낮이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어쩌죠? 일단은 상처를 씻는 게 먼저야. 그렇게 인어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마을의 용천수에 도착해 몸을 던졌습니다. 용천수에 몸을 담그자마자 인어는 정신없이 상처를 씻고 몸을 치료했죠. 상처의 깊이만큼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요.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됐고 한숨 돌리게 되었을 무렵 인어는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요. 인어의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인어를 잡으려 하지도 그러저라 쳐다보지도 않았죠. 마치 인어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인어가 용천수를 향해 몸을 던지던 그때 마을 사람들은 빨래를 하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상처가 가득한 인어가 물속으로 몸을 던질 때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인어를 못 본 척하기로 했던 거죠.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배려해주고 있었음을 깨달은 인어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인어가 몸을 씻은 이후부터 이 용천수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물에 몸을 씻으면 병이 감쪽같이 사라졌거든요.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물을 굼두레기 물이라 불렀습니다. 인어가 바닷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이 마치 새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물속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모습처럼 보였다나요? 아주 먼 옛날 평양 남쪽문 밖에는 이진수라는 이름의 어부가 살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귀여운 딸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대동강에서 고기를 낚는 중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 하류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고기를 잡던 그의 눈앞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깊디 깊은 바닷물이 갑자기 갈라지기 시작하네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의 어부는 하던 일도 멈추고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갈라지던 물이 벼랑간 솟구치더니 그 안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잡다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그가 놀라든 말든 물속에서 솟구친 여인은 은은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인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아름다움에 이끌린 건지 이진수는 홀린 듯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런 그의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죠. 여인이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정신을 차려보니 이진수는 어느덧 바닷속에 용궁에 있었습니다. 용궁에서 그는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귀하디 귀한 음식과 술,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귀한 보물들까지.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진수를 데려온 여인은 다시 그를 육지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작별의 시간. 그와 헤어지면서 여인은 그에게 물건을 하나 건넵니다. 뭘까 했더니 인어의 고기래요. 여인이 대체 왜 인어 고기를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진수는 인어 고기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아내와 딸에게 지금까지 겪은 일을 실컷 자랑했어요. 용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곳의 음식은 얼마나 훌륭한지, 그곳에 사는 존재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보물들이 얼마나 눈이 부셨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렇게 과장과 허풍을 섞어 자랑을 하면서도 그는 선물 받은 인어 고기만큼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랑은커녕 아내와 딸이 절대 보지 못할 만한 곳에 고기를 꽁꽁 숨겨두었죠. 그렇게 가난하고 평범한 어부 이진수는 그 누구도 해본 적 없는 경험을 했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야 했고 매일같이 끼니를 걱정해야 했으며 변함없이 가난했죠. 선물 받은 인어고기라도 팔았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요. 인어고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진수가 숨겨둔 그대로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집에 홀로 있던 이진수의 딸, 난간이 그 고기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분명 아버지가 혼자 먹어치우려고 숨겨두신 거야. 그렇게 난간은 인어고기를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지는 꿈에도 모른 채로요. 시간은 흘러 이진수와 그의 아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반면 난간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졌죠.
그 아름다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난간은 평양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바글바글한 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니. 아름다운 여인 난간에 대한 소문은 평양 전역에 빠르게 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의 모든 남성들은 그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난간과 부모님이 사는 집은 난간을 한 번이라도 마주치려 서성거리는 남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사실 이건 난간과 부모님에게는 참 다행인 일입니다. 딸을 좋은 집안과 결혼시키면 딸은 호강하고 집안 형편도 좀 나아질 테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전까지는요. 저 난간이라는 여자 인어고기를 먹은 요구래. 난간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제명을 못 채우고 죽어버린다던데? 인어고기를 먹은 건 부모님조차 몰랐을 텐데 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출처도 알 수 없는 이 소문이 퍼지며 난간과의 결혼을 바라는 이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난간의 집 앞은 여전히 그를 구경하려는 이들로 가득했지만 일찍 죽어도 좋을 만큼 난간을 사랑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간의 부모님은 갖은 노력을 들여 난간을 시집 보내려 했지만 결국 난간만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홀로 남게 된 난간은 자신이 결혼할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죠. 한 사람과 결혼해 살 수 없다면 가능한 한 많은 남자들을 거느리며 살겠어. 그때부터 난간은 집 밖으로 나와 평양의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난간과 인연을 맺으면 절명한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그와 만난 남성들은 전기가 빨려 비실비실 앓다 사망하고 말았죠.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사랑에 빠지는 남성들은 언제나 넘쳐났기에 난간은 계속해서 연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난간이 만난 남성들은 어느새 3,000명, 난간의 나이는 어느덧 120살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연인을 만난 난간은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었는지 깨닫고 말았습니다. 나와 만나는 이들은 모두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리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니. 난간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죠. 비구니가 된 난간은 평양의 모란대 곁에 작은 암자를 세우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모란대를 떠나 전국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신성한 땅과 산을 누비며 자신 때문에 죽은 이들의 혼을 성불시키기 위해서요. 그렇게 전국을 돌고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난간은 어느덧 200살이 되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흐른 후인 만큼 평양에는 난간을 아는 이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아름다운 얼굴은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기 충분했죠. 한 암자의 젊고 아름다운 비구니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 그때처럼 난간이 사는 암자 앞에는 그의 모습을 보려는 남성들이 모여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난간은 더 이상 지난날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자를 떠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여생을 마쳤죠. 비구니가 된 후 난간은 모란대에 탑 하나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탑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평양의 절, 영명사에 남아 아이들을 점지해주는 탑이 되었죠.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래전 통영의 한 작은 섬 수우도에는 가난한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산신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죠. 저희에게 제발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기도의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나 4달, 5달, 6달을 거쳐 7달, 8달, 9달, 그리고 고대하던 10달. 하지만 부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래라면 10달째에 아이가 나와야 하는데 부부는 아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우리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매일매일을 걱정하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앞에 손님이 하나 찾아옵니다. 저기 합천에 있는 해인사의 스님이라네요. 아니, 반갑긴 한데요. 그 유명한 절에서 왜 이 작은 섬까지 오신 거죠? 스님은 그 먼 길을 달려온 이유가 부인의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잉태하신 아이는 참 특이한 운명을 가지고 있구려. 만약 오늘 사정이 지나기 전 태어난다면 아이는 세상에 다시는 없을 충신이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당연히 기뻤죠.
우리 아이가 세상에 다시는 없을 충신이 된다니까요. 하지만 스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정 후 세상에 나온다면 그는 끔찍한 역적이 될 것이요. 만약 자정이 넘어서 태어난다면 죽이는 게 낫겠지. 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언제 태어나는지에 따라 아이의 운명이 달라지다뇨. 하지만 황당해할 시간도 없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시작된 출산의 고통과 곧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 대한 걱정 속에서 아까운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갔죠.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아이가 태어날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운명이 정해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세 사람이 온 신경을 집중하던 그때 산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난 후 터져 나왔습니다. 부부는 망연자실했고 집에 머물러 있던 스님은 안타깝다며 쯧쯧 혀를 차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간발의 차이로 역적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 스님은 그를 죽이라 말했지만 부부는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예언 하나 때문에 자기 피줄을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이는 대신 버린 사람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를 죽이는 대신 부부는 그를 구름, 운이라 이름 짓고 소중하게 키우기로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서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이가 첫돌이 되기도 전부터 서른을 본 모든 이들은 장군을 떠올렸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의 모습에서는 갓난아이에게서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장군의 기계가 느껴졌죠. 생김새만 장군감인 건 아닙니다. 1살이 되었을 무렵 서른은 혼자서 바다에 들어가 헤엄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그냥 물장구 정도가 아니고 수도에서 세존도까지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통영 앞바다를 제 집마당처럼 돌아다녔대요. 제가 지도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수도와 세존도의 직선거리는 약 36km입니다. 2025년에 열릴 한강 수영대회 수영 거리가 1.8km라고 하니까요. 수영 좀 한다 하는 사람들보다도 20배나 긴 거리를 다닌 셈이네요. 그것도 다른 아이들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할 나이에 말이죠. 스님이 예언한 게 있으니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특이한 아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나? 의문이 들었던 부부는 서른의 몸을 이곳저곳 살폈는데요. 자세히 보니 아이의 온몸은 얇으면서도 단단한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갈비뼈에는 정체 모를 구멍마저 나 있었죠. 아이의 몸을 살피는 동안 부부는 물고기를 떠올렸습니다. 온몸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비늘이 덮여 있고 아가미로 숨을 쉬는 물고기요. 사실 서른은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인 반인반어였던 겁니다. 우리 애가 인어라니. 부부는 깜짝 놀랐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고 서른은 쑥쑥 잘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서른의 나이는 어느새 20살. 당시 남해의 백성들은 왜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조선을 약탈해 일본으로 식량을 운반했으며 주민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던가요. 고통받던 이들의 앞에 서른이 나타납니다. 손에 든 부채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신묘한 능력으로는 외의 배를 끌어당겨 부숴 없애며 극악무도한 왜구를 바다에 수장시켜버렸죠. 놀란 왜구들이 서른을 피해 욕지도로 도망가면 서른은 욕지도의 산 꼭대기에 나타나 이들을 해치우고 살아남은 잔당들이 머나먼 세존도로 몸을 피하면 서른은 역시 세존도에 나타나 이들을 도륙냈습니다. 그러고는 왜구의 식량을 전부 끌어모아 각 섬의 가난한 어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때부터 서른은 남해의 백성들에게 장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과에 합격하지는 않았지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싸우는 모습은 장군과 다름없었거든요. 혈혈단신으로 수많은 왜구를 토벌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한 반인반어의 영웅.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수도에 신비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왜구에게 고통받던 백성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다는 말은 이내 경상도 전체에 남부지방에 퍼지더니 이내 한양의 조정까지 닿았죠. 그런데 서른에 관한 이 말은 조정에 닿았을 때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남해의 한 섬에서 반인반어의 괴물이 백성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괴물을 토벌하기 위해 수도에 셀 수 없이 많은 관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른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죠. 그는 관군이 오기도 전에 아주 작은 섬 북도로 몸을 피했습니다. 피신하긴 했지만 서른의 신묘한 능력은 여전했기에 서른은 자신을 잡으러 온 관군들마저 골탕 먹이고 이들의 앞길을 가로막곤 했죠.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서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토벌군을 지휘하는 판관의 부인을 납치하고 말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면 판관을 납치하지. 아무 죄도 없는 부인은 대체 왜 납치한대요? 이것도 날 계속 잡으러 다니면 부인의 목숨은 없다. 이렇게 협박용으로 납치한 것도 아니고요. 그 부인을 국도에 숨겨두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 아이까지 임신하게 만듭니다. 왜 저래? 어쨌든 졸지에 사람 하나 없는 국도에 갇혀 반인반어의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부인이 원하는 건 오직 하나. 어떻게 해서든 이곳을 나가야 해. 사실 서른은 좀처럼 잠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한번 잠들면 며칠씩이나 잠에 빠져 좀처럼 깨어나지 않죠. 그래서 서른이 깊은 잠에 빠진 어느 날 부인은 몰래 토벌군과 접촉해 이들이 서른을 생포하도록 만듭니다. 이제 반인반어의 괴물, 그것도 인간을 납치한 괴물에게 남은 건 처형뿐. 무엇이든 벨 수 있는 날카로운 칼로 관군은 서른의 목을 베었습니다. 분명 베었는데 왜 다시 몸통에 붙는 거죠? 관군이 아무리 서른의 목을 베어도 서른의 목은 계속해서 몸통에 달라붙었습니다. 목을 베어도 다시 몸통에 붙으면 죽일 수가 없는데. 비켜보시오. 그때 관군들의 무리를 해치고 판관의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메밀가루를 든 채로요. 이걸 뿌리면 목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오. 부인이 이 말과 함께 서른의 잘린 목에 메밀가루를 뿌리자 서른의 목은 더 이상 몸통에 달라붙지 않았고 그렇게 서른은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받은 예언대로 끔찍한 역적이 되어서 말이죠. 남해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서른이 죽자마자 왜구가 다시 조선으로 기어들어와 백성을 괴롭히고 노략질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섬의 백성들은 서른의 혼이나마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수우도에 서른을 위한 사당을 짓고 매년 음력 10월이면 그를 위한 제사를 지냈죠. 왜구를 물리쳐주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며 바다에서 일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민들은 잡은 고기 중 크고 좋은 것을 골라 서른의 신당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당에 바쳐진 물고기는 다음 날이면 뼈만 남아 있었다고 해요. 마치 이들의 정성에 서른이 응답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